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육아릿 시간입니다. IT 길잡이 채은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육아릿 여름방학 특집으로 IT 현직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스페셜 게스트 이은지 엔지니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 촬영한 방송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아나운서님 존경하게 됐어요. 네, 지금도 처음 뵙는 시청자분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인턴을 커리어 시작으로 해서 팀엑스 데이터 품질본부의 QS 매니저 그리고 뱅크샐러드의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하는 또 과거도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도 너무 떨리는데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나온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 데이터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육아릿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직무에 취업해보아요. 네, 육아릿 오늘은 데이터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데이터 직무가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데이터 관련한 직군이 존재는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통계 전문가나 비즈니스 전문가라는 직무 명칭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이제 데이터 양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도 됐고 그래서 데이터 직무가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런 데이터 직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그쵸.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취준생들은 어떤 이유로 이 데이터 직무를 선호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사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코딩을 살려서 너무 개발자의 길로 가기는 자기가 힘들 것 같을 때. 네네네. 왜냐면 이제 상담하다가 이렇게들 네. 말하시더라고요. 네. 쌤, 저는 이제 이렇게 맨날 신기술 적용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다. 너무 공부가 힘들다. 아니면은 코딩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힘들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서 그러니까 코딩으로만 밥벌이를 하겠다라는 게 조금 힘든 친구들한테 이제 권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석 역량을 좀 더 갖춘 데이터 직무를 권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번째. 네, 챗 GPT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 내가 빅데이터, AI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면 전문가로서 기능한다면 좀 더 높은 연봉을 좀 받으면서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네. 이 직무를 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챗 GPT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정말 많이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직무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고 또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데이터 엔지니어 현직자로 이은지 엔지니어님을 모셨잖아요. 왜 데이터 엔지니어를 선택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인데요. 처음에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나서 첫 커리어로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후 데이터들을 많이 다뤘는데 뭐 기후 데이터라고 하면 고도, 온도, 바람, 압력 이런 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인데요. 네. 이런 거를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 프로그래밍? 되게 재밌는데?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재밌는 거 한국에 들어와서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데서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팀엑스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팀엑스 데이터라는 곳에서 데이터의 근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데이터의 가치가 뭐냐면 처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도 데이터만큼의 가치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가치가 있어지고 나아가서는 이 고객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계신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 집중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사실 데이터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진짜 매력 있다.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은지 엔지니어님은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느꼈지만 데이터에 대한 애정이 정말 뿜뿜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데이터 직무를 꿈꾸시는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데이터의 가치에 푹 빠져보세요. 터미널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이게 잘한다. 터가 살리기 어려운데 잘한다, 잘한다. 터미널로 잘 살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직군도 좀 세분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데이터 직군을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들도 사실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이름의 직군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은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령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로 뽑는다고 해서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공고를 보고 클릭했더니 데이터 분석가의 또 일을 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웹 백엔드 개발자를 클릭했다. 근데 실제 하는 일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같이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채용 공고에 그런 JD라고 하죠. 잡 디스크립션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뤘지만 오늘 그래도 한 번 더 현직자의 입장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가 흐르는 길,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직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흐를 수 있는 그 데이터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인데요. 사실 신입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바로 이 데이터 직무를 투입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인프라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으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엔지니어도 또 세부 관리로 나뉜다고요? 네, 사실 세부 관례로 나누긴 하는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ETL 잡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애널리티스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백엔드 아키텍처랑 API를 구성하고 개발하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전 이전부터 BI 엔지니어 등으로 원래 불려지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직군이 빅데이터 기술적으로 함께 좀 합쳐져서 진화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군은 SQL이나 중간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어려운 직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이나 복잡도 면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엔지니어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또 여기서 애널리틱스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또 나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은지 엔지니어께서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두 가지 직무를 골고루 겸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채용 컨설턴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ETL 구축을 하는 걸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해서 그 내부적인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까지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코드 자체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버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 배우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현업에 적용하고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야근이 조금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워낙에 그 데이터에 대한 애정이 또 있으시고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근도 또 즐겁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애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어떤 직무인가요? 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비즈니스 결정에서 추측에 의한 결정을 없앨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기술은 사실 회사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주로 기술 직군과 비즈니스 직군 사이에 데이터를 통한 중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분석가는 첫 번째로 로우 데이터 정리 및 구성, 그리고 두 번째 기술 통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세 번째 데이터 해석 및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화나 대시보드 구성, 네 번째는 기술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 고객 또는 내부 팀에 발표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데이터 직무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해서 저도 좀 미리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비전공자들이 하기 제일 좋은 데이터 직무가 이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술 직군, 이제 이공계 직군이다 좀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경영 비즈니스 쪽에 가장 가까운 직군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도 IT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보통 데이터 분석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럴 만큼 이제 SQL 정도 외에는 기술적 요구가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군의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 경쟁률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데는 기술적 장벽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 자료를 통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몰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인사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타 직군 대비 10배 이상 서류가 와. 많이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거요. 비즈니스 도메인 관련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역량, BI라든지 뭐 태블로라든지 MSTR 같은 툴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지식이 있으면 좋고, 네 번째는 SQL입니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가장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네. 만약에 금융을 예시로 든다면 금융 산업의 특성과 금융 고객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산업별 특징에 대한 이해 없이 데이터만으로는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읽어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어떤 특정 시기에 폭락한다. 그러면 데이터로 패턴은 보이지만 왜 고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알려면 이제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나 고객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제품 매출이 하락했다. 그 이유는 그때가 그 나라에서 큰 축제를 마치고 모두 휴가 가는 시기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시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 우리가 뭐 생각하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플라스크 이렇게 하고 이런 실험하는 과학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뭐 데이터 과학자는 뭐 영어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라기보다는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과학자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는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비즈니스 질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통한 예측을 제공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지식을 갖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분석가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분석의 유효성 결정하기 위해서 통계 모델을 평가, 두 번째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예측, 세 번째는 알고리즘을 지속적 학습 및 최적화 운영 이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사실 저도 네. 너무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네. 일을 하는 그런 데이터 과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과 또 자격증 이런 것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흔히 AI 개발자라고도 하는데 네. 그 직무랑 좀 같이 연관이 되어서 아마 어렵다고 느껴지실 챗 거예요. GPT 같은 거 그럼 만들고 이런 거랑 좀 겹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 역할과 네, 일치를 하고 또 네. 같이 겸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업무를 하지만 이제 채용 공고상 AI 개발자라고 그냥 명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필요한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이나 AI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크립팅 랭귀지,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지식, 그리고 네 번째는 SQL인데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분석과 겹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더 분석가보다는 하이 레벨의 직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데이터 분석의 역량에 관한 거는 모두 다 갖춰야 되지만 플러스로 수학적 통계적인 역량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링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취준생들이 프로젝트 할 때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본 경험을 어필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데이터 과학자가 좀 더 하이 레벨이다. 진입 장벽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직자로서 동의를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다 보니까 네. 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제일 힘들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고루 다 본인만의 고충과 그리고 역량이 필요해서 만약에 그 세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취준생분들이 계시다면 그 세 가지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골고루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 가지 골고루 해보시고 맞는 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정말 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중에 고민하는 취준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은 먼저는 너가 기획자 혹은 창업자 역할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정말 개발자 역할을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획자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데이터 분석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발자를 하고 싶다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랑 사이언티스트 둘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개발보다는 좀 더 수학이나 통계학적 지식이나 그런 내가 머신러닝 모델 그런 거를 활용하는데 더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측면에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금융회사다. 그럼 금융 데이터, 뭐 식품회사다. 그럼 식품 데이터 이런 것처럼 각자 그 데이터의 특성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서버나 인프라적인 측면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쿠버네티스나 EMR 같은 이런 내부 인프라적인 측면, 데브옵스적인 측면까지도 데이터 엔지니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분들과 협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채용 컨설턴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QL도 할 수 있어야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SQL 능력도 좀 요구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현직자를 모신 만큼 실제적으로 취준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직무하면은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은지 엔지니어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주로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 엔지니어니까 데이터를 많이 다뤄봤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프로젝트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최대한 현업에 가깝게 많이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취준생 입장에서 현업만큼의 데이터를 다룬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어필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주로 많이 쓸만한 툴들을 많이 썼다라는 걸 어필을 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정해진 시간만큼 뭐 예를 들면 매 시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스케줄링 툴
보통 에어플로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런 에어플로우를 사용해 봤다 이런 경험을 프로젝트에 녹인다든지 아니면 분산 처리 시스템 예를 들면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여러 군데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처리를 분산 처리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나는 해봤다. 그래서 스파크를 활용해 봤다. 이런 부분을 프로젝트에 좀 녹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 뭐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걸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에 잘 또 녹여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은지 엔지니어님께서 말해주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상담하다 보면 프로젝트 경험을 정말 현직자와 가깝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네, 왜냐면 드물다. 네. 네네 들죠. 네. 보통 이제 웹개발 프로젝트를 하거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지 거기서 정말 툴을 더 활용을 해서 아니면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하도비나 스파크처럼 그런 툴을 활용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툴은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자소서나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그러한 노력이라도 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설명만 하지 말고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좀 더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은지 엔지니어님께서는 데이터 분산 처리 지식을 프로젝트 통해 어필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보통은 프로젝트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툴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핵심적으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내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아예 좀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은지 엔지니어님께서 실제로 자소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저희가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저의 자소서요? 저는 네. 그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거를 최대한 많이 녹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신입으로 입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뭔가 데이터에 대한 애정은 정말 많고 나는 할 열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프로젝트에서 뭐 스파크나 에어플로우 같은 걸 써보고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뭔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소개서에 녹이려고 했어요. 네. 또 IT 직무를 채용할 때 다른 직무랑 다르게 추가되는 게 바로 기술 면접입니다. 기술 면접 저는 좀 많이 생소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보통은 CS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기술 면접이 있고요. 세 번째는 CS랑 프로젝트 기술 면접 혼합돼서 왔다 갔다 하는 면접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CS만 보거나 프로젝트 기술 면접만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은 혼합돼서 보는데 CS 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이 축약어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직업 상담사잖아요. 직업 상담사라면 제가 면접에 가서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CS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지 엔지니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데이터 직무를 하려면 CS 지식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한 문제씩 좀 말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내가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이 활용 툴에 대해서 이 장점을 알고 썼는지 혹은 그냥 쓰진 않았는지 아니면 장단점이라든지 내가 선택한 이유, 특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고 그걸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니까 그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그 컴퓨터 공학과 전공자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봤었고 그 과정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 선배로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이건 제발 멈춰! 이렇게 하고 싶으신 조언 있으시다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그 데이터 엔지니어 취준생분들이랑 신입분들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멘토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네, 일단은 그 본인의 코드를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건데요. 당연히 저도 신입 시절이 있고 네.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작성한 코드가 좀 부끄럽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좀 창피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만 그럴수록 더 선배분들께 보여드리고 리뷰를 받고
그런 걸 저희는 코드 리뷰라고 부르는데 네. 코드 리뷰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네. 본인의 성장하시는 게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의 멘티분들도 종종 저한테 코드를 안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도 코드 꼭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직자의 정말 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멘토의 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 육아리 오늘 데이터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코딩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기 힘들다면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링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 이 데이터를 통해 통찰력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직무 역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인의 관심사와 기술이 잘 부합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은지 엔지니어께서도 세 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중에서 이분들의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골고루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 중에 나에게 어떤 게 가장 알맞는지 나만의 방식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약에 되고 싶으시다 하시면 탄탄한 컴퓨터 지식, CS 지식은 정말 필수니까 그 취준생분들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코드를 절대 숨기지 말고 꼭 선배님께 보여주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주간에 걸쳐서 저희 육아릿 함께 해주신 데이터 엔지니어 이은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